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후 귀국하는 21일 즈음 당권 도전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정치 심파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자신을 겨냥한 친윤계 장제원 의원을 향해 제2의 친박 감별사라고 비판했습니다. 6박 8일의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에너지, 방산 분야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모레 국내에 송환됩니다. 김 전 회장이 어떤 진술을 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천도심 한복판 빌라에서 발견된 70대 노인 백골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살던 딸이 모친의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5남매도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우선 이분 네 분께 한번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위원장님,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 가장 또 뜨거운 쟁점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들도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선 의원 출신이고 전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정치인 나경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길이 따로 있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출마를 접는다 한들 사실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로서의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좀 잦아들면서 그리고 이제 윤심에 좀 구애를 하면서도 그리고 반윤이라는 좀 자신이 받고 있는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상황을 좀 진정시킨 후에 과연 언제 시점에서 출마하느냐 그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른 분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이도훈 논설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자기 마음을 모를 거예요. 아직 결정 못했고 다음 주말까지 결정 못할 거예요. 설 연휴 직전에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 못 나오는 거죠. 지지율이 유지하거나 뭐 반대로 오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르게 되면은 뭐 출마를 고심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나오는 많은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아니라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 나오는 건데 나경원 의원 측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은 거의 다 떠났고 지금 이제 나경원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돼야지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 독려 내지는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경원 대표는 이제 두 가지 놓고 결정을 할 거예요. 이번에 대표가 될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그리고 내년에 그 총선에서의 공천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의 역할 놓고 고심할 텐데 그걸 다 종합하면은 굳이 우리 강 앵커가 나오냐 안 나오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51%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좀 올렸습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은 정상적인 공직도, 상근직도 아니다. 그래서 당원 신분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정치인의 소명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정치인으로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하거든요. 구자홍 차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나경원 의원의 그 SNS 메시지만 보면 아마 정치인 나경원의 길을 가겠다. 예. 이런 결심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내려놓은 것이고
또 뭐 본인이 원치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기후 대사의 경우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제 해임을 한 사안인데 그런데 지금 정치인 나경원은 상당히 좀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또는 이제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전당대회는 새로운 차기 대선 주자나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거든요. 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갈 이 당 대표, 당의 수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라도 차기 주자로 비칠 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인 나경원을 자꾸 앞세운다라면 팀 윤석열의 성공을 위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도약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친윤 진영이든 아니면 친윤 비윤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 나경원의 어떤 성장을 막기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지지자들은 모이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려고 했던 분들은 관망을 하는 상당히 좀 딜레마 같은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출마를 결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장님, 그런데 또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게요. 원래 나 의원이 나 전 의원이죠. 원래 네. 강성 보수에 조금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확장성이 더 커져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 자발적 비윤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비윤으로 자꾸만 이 스탠스가 그러니까 그 처지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성 보수 진영에서 중도 보수로의 어떤 외연 확장 가능성이 넓어졌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큰 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정치인 나경원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원 100% 투표에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질 것이 뻔한데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무릅쓰고라도 출마했을 때 만약에 당선한다라면 뭐 절반의 성공이 되겠지만 만약 실패하게 된다라면 정치인 나경원의 미래는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심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아직 전당대회가 아직 2달 동안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이를 받지 않고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개인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김광욱 소장님, 네. 이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의 관계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그런 논란에 빠져들어갈 만큼 그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네.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 안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됐건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덕분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전대는 흥행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을 이제 끌고 있는데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한 번도 불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저출산 대책위 부위원장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친윤의 어떤 색깔을 좀 더 얹는 그런 맥락에서 그걸 받은 것이지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을 하려고 이 정치 인생을 이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보면 이회창 전 대표로부터 픽업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뭐 지금 많은 걸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의 어떤 정체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에 출마 안 하고 그냥 이 저출산 위만 맞는다. 저는 그건 뭐 아예 애초부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로 나가려고 하느냐면 친윤이 지금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후보들이 사실상 총선 승리가 그렇게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지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친윤 후보에 대한 믿음이 당 지지자층에서도 그렇게 공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나 의원의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당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심을 실질적으로 100%로 해서 지금 뽑겠다고 해가지고 당 경선 룰도 지금 바꿔놨는데 이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지금 뭐 국민들에게 좋게 비춰질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닌가 봅니다. 네, 물론 윤심이 개입됐다 이 부분은 사실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의중이 좀 드러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뭐 그렇죠. 우선 그 민주당 진영에서 나경원 대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그 낯설면서도 재밌게 보입니다. 이준석을 열심히 응원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유승민을 열심히 응원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경원이라도 한번 응원해보자 이런 심리인 건가요? 대통령실 그리고 나경원 그 전 의원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뭐 그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총선을 앞둔 총선 구도의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는 이제 그 윤석열, 나경원 두 분이 뭐 대학 동창이고 이전부터도 잘 알고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이제 부군과 저 배우자와도 잘 알고 하는 관계니까 나쁠 수는 없는데 시작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대표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준석, 나경원 두 분이 그 대표 경선을 했을 때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로서는 누구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나경원 대표가 조금 섭섭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수위 시절 조각 당시에 나경원 의원을 강요로서 발탁하는 문제 그리고 그 검증 과정 이런 데서 조금은 그 섭섭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저출산이하고 그 기후 대사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어젠다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지금 0.8 세계 최저. 지금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 갖는 문제고 기후 변화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작년에 통계를 보면은 가장 그 검색을 많이 한 단어가 기후 변화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맡겼는데 그거를 저버리고 출마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만이 있는 거고 총선 구도는 좀 길어지만 요거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총선은 누가 뭐래도 그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총선 때까지는 전국을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본적인 컨센서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보셨듯이 나경원 전 의원 대통령 뜻에 존중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에 SNS에 이런 글을 띄웠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를 언급을 했는데요. 제2의 진박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과연 총선을 이기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대신에 친윤계 의원, 그래서 어제 면일 비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장제원 의원을 뭐 직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정훈 차장님 네. 어떻게 해석되고 계십니까? 네, 이거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최초의 그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이제 장제원 의원과 좀 이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인데 저런 모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는 좀 배치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모양새 좋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입법으로 의회 권력을 교체해서 그 입법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도울 것이냐, 누가 적임자냐 이것을 지금 그 가르기 위해서 이 후보자들을 고르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아직 출마를 결심한 건 아닙니다만 네. 후보자 중에 유력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측근과 사사건건 저렇게 언쟁을 벌인다. 더더군다나 사석에서 만나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S 메시지를 공개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께 나의 불편한 심기,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알리겠다라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갈등을 외부로 자꾸 알리는 모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당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그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당사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마 저런 행동, 저런 노력들이 당원의 어떤 지지를 끌어모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을 등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관망하게 해서 정치인 나경원의 입지만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네, 소장님 지금 2016년에 악몽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전당대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게 이제 진박 간별사라 그래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심으로 이제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윤핵관을 등치시키는 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발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받는데 사실상 진박 간별사들이 기여했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평가인데 결과적으로 윤핵관들이 이렇게까지 이 그들 중심의 어떤 당무 운영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윤핵관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장면을 만들 수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경고의 그런 어떤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어 하나로 사실상 윤핵관과는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그 길로 완전히 이제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인 공격을 안 하지만 자기 갈 길은 분명하게 이제 선을 보여준 것이고 그건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사표 수리가 아니라 이게 사표 수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표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사람의 어떤 뜻을 받들어주는 건데 이게 아니라 해임이거든요. 네. 이거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어떤 의사 표시가 훨씬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이미 버려진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부터는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되는 길 외에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자기만의 길을 갈 공산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지금 당내에서는 친윤계와 비윤계의 설전으로 지금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허은하 의원이 SNS를 통해서 밝힌 것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세력으로 힘으로 권위를 만들고 내세우고 싶다면 스스로 먼저 반민주주의자임을 커밍아웃해라라고 말했고 역시 비윤계 그 김용태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지금 윤핵관 분들이 특정 후보가 나오지 못하도록 찍어 누르는 행태가 정말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에 부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것은 모두 장재원 의원이 당내 한 줌 남은 반윤 세력이라면서 이제 비윤계를 저격한 거에 대한 반응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 설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 그리고 비윤 간의 어떤 갈등이 되게 폭발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은 그 전부터 많았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그 이제 경선 룰 자체를 당원 100%로 바꾸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약간 무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도 어쨌든 일각에서는 분석이 유승민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 아니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현재 시대 정치는 그런 당원 내 그 경선 과정에서도 민심을 일부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 큰 흐름이었는데 네. 그것을 되돌려서 당원 100%만으로 투표를 하게끔 룰까지도 바꿨었던 거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나경원 의원 문제가 이제 떠오르면서 사실 지금 갈등에 어떤 나경원 의원이 먼저 시작한 건 없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위원장직을 하면서 본인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대통령실에서 너무나 좀 감정적인 대응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공격을 당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해임까지 되었고 그리고 당내에 있는 이제 친윤계 이제 세력이라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저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갈등들이 더 폭발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 이 과정에서 좀 핍박받는 그런 구도, 이미지가 좀 고착화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약간 이제 이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지지율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뭔가 내치기 위한 핍박을 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구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신은 대통령의 어떤 성공을 위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그 친윤 계열에 대해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제2의 진박 간별세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공격을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의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그런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조만간 출마하겠다는 선언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정 차장님 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다시 장제원 의원을 겨냥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 선거는 사무총장 호소인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한마디로 이 판이 지금 다 장제원 의원이 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 내에서 지금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니면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인데 이 두 분이 지금 어떤 이제 전당대회를 뭐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이제 후보자들 간의 어떤 이견을 그 맞서서 가장 앞장서서 메시지를 내는 분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고 또 장제원 의원은 이제 대통령의 최초 윤핵관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 있는 비윤 진영 인사들이 볼 때는 대통령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의 어떤 복심으로 통하고 대통령을 뜻을 팔아서 이 대리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장제원 의원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글쎄요. 비윤 진영에서는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논란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의 어떤 외연을 확장하고 내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도 좀 등 돌리게 하거나 아니면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극한 대결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출마 여부 그리고 당내 분위기 등을 좀 전하고 있는데 이 또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어제 하루를 달궜던 이슈인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지금 현재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관욱 소장님, 네. 이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친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하든 친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후보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김기현 의원에게 지금 옮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차 범위 내예요. 이 얘기는 김기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당 지지자들, 당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깡패라 그러잖아요.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고 이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독립 변수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이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상승세를 타고 약간의 격차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탄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한 1, 2주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나 전 의원 측에서는 여론 마사지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 측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대표의 어떤 일위 자리가 굳건해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서투르게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공작이 벌어졌다. 네, 이도훈 위원이 지금 나 전 의원 측이 여론조사 결과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만 해도 나 전 의원이 12% 가까이 앞서는 12%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에 자꾸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원칙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같은 날 두 기관이 조사해도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는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되죠. 나경원 그 전 의원이 1위하다 2위로 떨어졌다는 거는 그 이번 경선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고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에서 또 이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실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이게 무슨 기획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누군가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여론조사를 기획했다면 반대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기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선거와 관련된 거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당내 조사 이런 거는 등록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모 방송이 지속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 그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라는 결과를 한동안 꽤 내놨는데 그것도 등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단건의 조사보다는 앞으로 나올 조사 결과의 흐름을 봐야 되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조사 결과에도 지금과 같은 그 나경원 그 하락, 김기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하지 못할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경선 준비 단계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친윤, 반윤이란 말 쓰지 말 것.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말아달라.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진정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갔는데 구자용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아마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아니 저당이 그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으려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돕기 위해서 새 당대표를 선출하고 있는데 당이 지금 거의 뭐 분열 직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것 같고요. 선거는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에게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권 정당으로서 계속 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저 당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다. 기회를 뺏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볼 때는 지금 나경원 전 의원과 이른바 그 장제원 의원과의 어떤 설전, 갈등 이런 것이 극대화돼서는 당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오히려 좁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당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진석 위원장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친윤 반윤을 얘기하면 계속 그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 선거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갈등이 없고 경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저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이 장면에서는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뭔가를 이제 강조를 하거나 뭐 지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잘 무탈하게 이제 경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임무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을 마구 섞으면 그 자체로서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게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동훈 의원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계인 김기현 의원과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이 양자 구도로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했었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이나믹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안철수 의원의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경원 대표가 이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의 그 높은 그 점수를 주는 분들도 출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자유니까 얼마든지 출마해서 같이 경쟁하라 이제 이건데 3자 구도가 되느냐 2자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3자 구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이 굉장히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그 전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김기현, 안철수 지금 우리 조 앵커가 지목하신 대로 두 분의 양자 대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안 하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또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라는 거는 굉장하게 다양하고 하게 가는 거고 전당대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고 특히 이번에는 집권 여당의 당권을 놓고 싸우는 거고 특히 내년에 총선 공천권까지 걸린 거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지금은 이제 당장 이슈가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냐 아니냐지만 설날을 넘어가면 또 다른 이슈들이 등장해서 굉장히 그
이 경선판을 달굴 겁니다. 다만 문제는 경쟁을 하고 경쟁하다 보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이라는 것이 도를 넘느냐 안 넘느냐. 오늘의 상황은 도를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 시점에서 경선에 대한 어떤 지나친 과열 이런 거를 조금 관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기현 의원 지금 현재 준비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5시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막걸리 회동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서 점점 더 친윤계 의원들과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줄 예정인데 구자용 차장님, 네. 현재 지금 김기현 의원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할 때는 4위, 5위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아직 본선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위를 찍은 여론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네. 김기현 의원으로서는 이제 탄력을 받고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기현 의원이 왜 이렇게 그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을 했지만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 당시 원내대표로서 거중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대표가 이제 2차례 당무를 거부하고 떠났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를 울산에서 만나게 한 장본인이 김기현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당이 후보와 당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어쨌든 김기현 원내대표가 봉합을 시켜서 대선 승리를 이끈 이런 주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경우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당대표를 맡기면 내년 총선에서도 원만하게 당을 잘 관리해서 총선 승리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자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과 김장연대도 하고 그리고 그 당 밖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과도 이 막걸리 회동을 통해서 자신이 당을 안팎으로 화합을 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 전당대회 목표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협력해서 윤 정부와 협력해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주도권을 이어간다. 둘째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들이 보기에 완벽한 것 같아요. 두 분이 협력하면은 잡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지역구도 울산이고 또 지명도도 아주 높지는 않아서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그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대표가 물론 선거의 전면이지만 대표 혼자 다 치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선거 때 선대위를 꾸려서 그때는 원희룡이라든지 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드림팀을 만들어 가지고 총선에서도 승리하겠다. 이런 2단계 계획을 지금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부위원장의 해임으로 복잡해진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일정으로 새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공군 1호기 편으로 아부다비 국제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로 도착했는데요. 구자용 차장님, 네. 공군 전투기가 호위하는 등 국빈 예우를 했다고 전해져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보고 이게 우리 영상이네요. 대통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 옆에 우리 대통령 전용기 양 옆에 아랍에미리트의 전투기 2대, 그러니까 양 옆에 2대씩 총 4대가 이제 호위를 했는데요. 그만큼 VVIP 대접을 했다. 우리나라에 오는 그 외국 원수를 가장 안전하게 모시겠다. 이제 이런 뜻을 저 전투기 호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렇게 전투기까지 띄워서 호위하는 국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외국의 경우에는 자국 전투기를 띄워서 호위하는 것은 그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최고의 대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윤 대통령이 어쨌든 새해 첫 순방으로 중동을 택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번 순방의 핵심은 경제, 세일즈 외교거든요. 네. 지금 사실 9개월째, 8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가 있고 지금 경제가 사실상 성장률도 굉장히 낮게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수출을 늘리고 무역 적자를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UAE나 또는 다보스 포럼 모두 다 세일즈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UAE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산이라든가 뭐 IT,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엿보려고 하는 그런 순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번 순방에서 특히 오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산, 원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선물을 갖고 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에 관해서는 좀 다른 얘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설 선물을 각지 전국에 있는 모든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세트가 바로 설 선물 세트인데요. 여러 김도 있고 황태채도 있고 다양한 건어물이 좀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이 선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아서 마음이 넉넉해진다.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장은주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또 설 선물을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저렇게 또 화답하는 모습은 또 오랜만에 우리가 좀 여야 간의 그런 어떤 정치권 갈등이 항상 극심한 대치만 있다는 뉴스만 보다가 네. 저런 모습은 좀 훈훈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이제 이재명 대표의 SNS 글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또 여론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한테 고맙다, 선물 받았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진다라는 저런 훈훈한 메시지를 가지고 또 정치 공격을 할 게 무엇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 어떤 프레임 공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다 사법 리스크로 귀결된다라는 이제 프레임인 것인데요. 사실 대통령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인사 화답하는 것조차도 사법 리스크와 연결지어서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라도 뭐 그렇게 뭐 좀 화답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은 사실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를 아직까지 만나지 않으셨거든요. 사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리가 여야가 협치해서 국회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신년에는 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인 것이고 사실 저런 작은 메시지일지 모르겠지만 저런 지점에서부터 더 여야 간에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실과 야당 대표 간의 어떤 묵은 감정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도 저런 작은 메시지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여야 간에 이번 이제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좀 훈풍이 불었으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좀 보내봅니다. 네, 사실 이동 의원님, 그 대통령이 제일 야당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예상치 못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바로 뭐 굳이 지적한다면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물을 안 보내겠습니까? 15,000명에게 전국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야당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언론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간부들한테 보냈는데 아마 지금 많은 언론이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선물 안 보냅니까?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 유공자들이라든지 뭐 유가족들, 사회배려 계층 이런 분들도 뭐 굳이 뭐 여야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도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도 있고 윤석열 대표를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다 선물 보내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메시지는 그 이전의 메시지와는 좀 달라요. 의례적인 인사라 하더라도 우리 장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여당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가 조여오니까 조금은 그걸 누그러뜨리려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날 앞두고 선물은 그냥 선물로서 좋은 마음으로 주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내내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던 터라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감사 인사를 표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말과 조폭,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찬 과거가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를 잃게 합니다. 대통령의 설 선물을 두고 한 이 대표의 메시지가 순수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 또한 그동안 이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또 선물을 두고도 여야가 싸우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운데 또 한편 이 윤 대통령의 선물이 중고거래 마켓에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예. 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 네. 받기 싫은 선물이었나. 네. 네. 또는 그만큼 돈이 급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선물을 한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받는다면 이걸 그냥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본인이 받아서 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오자마자 바로 받은 사람이 판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으로 좀 명절 때는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좀 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지 말을 어떻게 하든 선물을 가든 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또는 상대를 적대적 감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명절의 의미가 전혀 퇴색이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과 설 선물과 관련된 논란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성태 전 회장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치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에 입국하는데요. 먼저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죠.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법 도박장 개장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느와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성태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만들어내는 진술을 거짓말로 받아내는 그런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정 차장님, 네. 송원석 원내수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한국판 누아르 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김성태 전 회장 어떤 인물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검찰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과거 이제 이 조직 폭력 조직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네. 한국판 누아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호남 지역에서 이제 그 일부 이 조직 폭력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곳에서 이 행동 대장까지 역임을 하셨다. 뭐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로 상경한 뒤에는 이 사업가로 변신해서 대부업 등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큰 돈을 그 이렇게 자금을 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이제 인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검찰이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이제 배임과 횡령 혐의가 있고 이 대북 송금을 한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 쌍방울 자금에 뭐 64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2억 원이나 되는 거액이 이 북한으로 건네졌는데 그 과정에 혹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점도 지금 의혹의 대상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0억 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당시에 허위 공시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이른바 뭐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도 아마 이 진실의 일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위원장님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의 이 혐의 중에서 이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와의 관련성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 측의 의혹, 뭐 어떤 의심인 것인데요. 사실상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어떻게 대납해줬다는 것인지 실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쌍방울 그룹에서 이른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인 역할을 했던 그 분과 다른 변호사님이 같이 소속된 로펌으로 20억 정도가 송금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로펌 계좌로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었나를 이제 검찰이 살펴보는 중이었던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 다른 변호사가 로펌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쌍방울의 M&A 거래를 해주던 과정에서 에스크로 자금으로 들어온 20억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 쌍방울과 그 로펌 사이의 거래 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시작했던 의혹이었거든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쌍방울 회장이라고 하는 김성태 회장을 알지도 못하고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이유도 없는 것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의 자체를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성태 회장이 하루빨리 소환이 돼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이 했다는 의혹은 단순히 뭐 20억이 건넸다 다시 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도 이제 무슨 M&A를 위해서 뭐 에스크로 계좌에서 제3자 계좌를 일단 공탁한다는 의미인데 갖다 하는데 그것도 주장일 뿐이고 더 조사해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그 변호했던 변호사 가운데 5명이 쌍방울과 그 자회사의 사회이사로 근무를 합니다. 네. 이걸 우연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왜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납을 왜 해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죠. 첫째는 대북 사업에 긴밀하게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히토리를 포함해서 6개 사업권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 해서 주가가 엄청 뛰어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지금 김성태와 쌍방울이 얻었죠. 그런 그 이해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쌍방울에서 갔다는 변호사비가 어쩌면은 애초에 시작은 김만배일 수도 있다. 김만배가 준 돈이 쌍방울로 가고 쌍방울로 준 돈이 KH로 가고 그것이 다시 그 전환사채에 관여가 돼가지고 그게 갔을 수가 있다. 이 점을 지금 검찰이 보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나는 김성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에서도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를 증언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게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KH그룹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배상윤 회장이라는 분도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현재 채널A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요? 네. 이 배상윤 KH 그 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이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과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연루가 돼 있고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적색 수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이 출장을 이유로 해서 지금 미국에 갔다가 지금 현재는 베트남에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성태 회장이 이제 태국에서 붙잡혀서 한국에 곧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배상윤 회장도 아마 만약 귀국을 한다라면 이 쌍방울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이 의문점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동. 그 김성태, 배상윤 씨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전에 했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깡패가 부패한 정치인을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을 갈취하는 그걸 막는 게 국가 임무라고 그랬어요. 그 깡패가 누굴까요? 그리고 그 부패한 정치인이 누굴까요? 아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 상황과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그제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조만간 뭐 사실관계하고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있어야 정리를 하죠. 아무것도 없다.
네,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지금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의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입장이에요. 부위원장님, 지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의혹이 불거지니까 내심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소환조사 이후에 이 의혹이 불거졌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계속해서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논란이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가 뭐 급작스러운 논란은 아닙니다. 다만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쌍방울 회장으로서 지금 이제 입국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시점이 이제 소환조사 일정과 묘하게 맞물리면서 여러 이제 예측들이 나왔던 것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변호사비를 본인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불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도 다 이미 제출한 바가 있고 그리고 김성태 회장과는 일명식도 없기 때문에 왜 그분이 자신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겠냐라는 것이 일단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화된 게 없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줬다라는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이제는 찾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저런 입장,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당장 소환이 되면 마치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막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과 전혀 다르고 오히려 김성태 회장이 빨리 소환돼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 다른 의원도 현재 경찰의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인데요. 7인회 멤버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재명계 의원, 핵심 의원 7명 중에 1명이 바로 임종성 의원인데 구자홍 차장님, 네. 어떤 혐의로 이렇게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임종성 의원이 한 건설 업체로부터 이제 법인카드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이 그 회사의 어떤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국회의원도 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직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의 금품 초과를 수수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이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이 넘는다라면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종성 의원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점점 친명계가 고립무원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총구를 앞으로 해라, 모두가 단결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여권에 또는 뭐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일부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본인의 것과 당을 분리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세를 얻어서 당이 하나의 기류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과 검찰의 어떤 압박에 대해서 대항하고 결속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제가 하나의 반론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때 흔히 7인회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하진 않았어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임종성 의원을 비롯해서 정성호 의원도 참석하지 않았고 7명 중 4명이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인회라는 것이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주 모였을 때 이분들이 이제 자주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기본적인 어떤 행태를 보면 뭐 이렇게 조직하고 묶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 도우면은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는 7명을 가장 중시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그분은 이제 가까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일정이 있었고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마지막까지 있을 사람은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여권 같은 데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견도 발생하고 분열의 어떤 기운도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어떤 외부의 압력이 생기면 항상 물리랑 똑같거든요, 정치가. 외부의 압력이 아주 세면은 깨지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상 단결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큽니다. 김관욱 소장님은 지금 민주당에는 분열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동훈 논설위원님, 네네.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단일 대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7인회라는 게 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월에 그 대선 전이 한창일 때 7인회 7분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아,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코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출마했을 때 동교동계가 그랬었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최측근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을 자임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은 성남지청에 나오고 4명은 이제 성남지청 앞에 안 나왔죠. 무슨 차이냐? 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합리, 이성, 제정신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차이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성호 의원 왜 안 나왔냐? 말로는 내가 그래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이지 하지만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요. 안 나왔잖아요. 임종성 의원 역시 안 나왔어요. 그 합리, 이성, 제정신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이 수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임종성 그 의원 사건은 이게 발생한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2020년 11월 어떤 시점이냐면은 대선 이겨가지고 행정권력 장악했어요.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제 2020년 4월에 총선까지 압승해가지고 입법 권력까지 거기다가 시민단체 언론까지 완전히 장악했어요. 세상이 다 내 거 같죠. 그러니까 지역구에 있는 건설 업체로부터 그까짓 거 그 카드 하나 받아서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아마 그 정도 생각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라임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이상직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정근인가요? 그 사무부총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거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런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구정 차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 참모와 장관들이 지금 모임을 하나 출범한다고 해요. 이 친문계가 좀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인 건가요? 네. 그 이게 모임 이름이 사의제라고 네네. 해가지고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전남 강진에 유배됐을 때 머물던 이 주막집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뜻이 뭔가 찾아보니까요. 네. 4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맑은 생각을 하고 엄숙한 용모를 꾸미고 이 과묵한 말씨 그리고 신중한 행동을 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고위 관료를 지냈던 분들이 사의제라는 모임을 한다는 것이 자칫 이런 좋은 뜻과 달리 어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어떤 정쟁의 온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취지 그대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의 어떤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국민에게 설득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제 17일에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하면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검찰 조사가 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쌍방울 의혹과 관련된 것은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김성태 회장의 어떤 특경법 위반,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있지만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관련돼서 확장성 있는 지금 뇌물죄까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쌍방울 그룹 전체의 어떤 그 혐의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혐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그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의혹은 분명히 검찰로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검찰이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수사 과정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의 한 빌라에서 70대 여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돼 함께 살던 딸이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이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거 어떤 사건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의 한 빌라에 모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딸이 어머니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안방에 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어떤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그늘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백골이 된 어머니와 함께 2년 가까이 살았던 그 딸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사망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행정적으로 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부정적으로 수급을 해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뭐 가족이긴 합니다만 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40대 여성이 왜 시체를 유기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셋째 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구속돼 있는데 그 혐의는 사체 유기 일단 혐의입니다. 사체를 2년 동안 유기해놓은 혐의를 갖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왜 어머니를 사망 신고하지 않고 그 이제 장례를 지내지 않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결국 어머니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한 5, 60만 원을 매달 타기 위해서였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한 28개월 동안 한 1,500만 원 정도를 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죄책을 더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는 2020년 8월에 어머니가 이제 사망했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정확한 그 어머니의 사인, 그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왜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경찰이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한 사인,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사인을 정확하게 밝힌다라고 하면 혹시 셋째 딸이 그 어머니의 사망과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 범행 여부 때문일 텐데요. 그 부분까지도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현재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밝혀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2년 가까이 지났고 이미 백골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요. 일단 외견상으로는 뭐 어떤 타박이라든지 외견 무슨 그 외부에서 충격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구두소견이겠지만, 일단은 국가수에서 정밀 감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사인들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과 이제 변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찝어내거나 또는 사망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미공이기 때문에요. 일단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가 좀 나와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안타까운 변사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건욱 소장님, 예. 지금 현재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복지 제도의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보완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연금 부정수급이라는 복지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단절의 사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6남매를 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2년 넘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본에서 고독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그거 이상이죠. 이런 정도의 어떤 단절의 사회라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어떤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안 들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이 딸이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뭐 명확하게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금 부정수급이 목적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그 어머니의 사망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단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뭐 살아 계실 걸로 추정하고 연금을 계속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그 당사자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지급 전이든 아니면 지급한 이후든 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 의원님, 또 이 나머지 남매들이 왜 이 어머니를 찾지 않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리한 추측은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사실상 이제 어머니는 뭐 조금 병환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구심점도 없고 하니까 가족들이 안 만나고 지금 문제가 된 셋째 딸과 이제 함께 사셨던 것 같은데, 세 가지를 상징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첫째, 해체된 가정, 그다음에 가정, 둘째는 무너진 윤리, 그리고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복지 시스템.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돈이 어려워서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살던 빌라는 이 가족들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같이 사는 셋째 딸 말고는 아무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해체된 가정, 그리고 무너진 윤리. 그렇게 꼭 그 돈이 꼭 궁해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부정수급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차장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항상 방문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은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행정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시스템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까지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 그림자 이것들을 아직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드러낸 사건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단절된 사회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 유명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내일 개막합니다. 52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저성장 위기 속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7일 아침 국내로 송환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즉시 체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같은 날 실시됩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 실내 마스크 의무가 풀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20일부터 노사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폭력 등으로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조 재정을 부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수사 상황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김 전 회장 변호인 선임 상황은 저희가 추가로 취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설명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